거의 이제 마지막 12장, 13장 하면 이제 마지막이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독교적 합의가 이렇게 무너진 때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엘리트들의 어떤 지배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 엘리트라고 할 때는 그냥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국가를 의미하는, 그러니까 엘리트들이 모인 국가들. 우리나라도 이제 보게 되면 이런 엘리트들을 등용해서 국가를 운영하잖아요. 현대 국가는 다 그래요. 그러니까 엘리트들을 등용해서 그 엘리트의 기준이 뭐겠는가 할 때 우리나라 같은 뭐 이번에도 보면은 이번에 대법관 전부 다 싹 바뀌는데 다 이제 거의 80%가 서울대 법대 이렇게 출신. 어쨌든 그런 어떤 우리 엘리트의 기준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이제 대학 서열로 엘리트가 서열화되고 있는 거죠. 그들이 탁월한 인성을 가졌느냐, 탁월한 어떤 그 분별력을 가졌느냐, 그거는 둘째 문제고, 일단 그들이 이미 서열화된 엘리트가 되었고, 그 서열화된 엘리트에 의하여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모든 나라의 그 운영을 맡기는 거죠. 그게 이제 현대 사회에 들어온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중세나 고대에서는 그런 서열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다 가문, 귀족 가문에서 그 사람이 똑똑하냐 똑똑하지 않냐가 둘째 문제고, 그 귀족 가문에서 있느냐, 아니면은 어떤 전쟁에서 어떤 탁월한 공헌을 얻었느냐,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반면에 또 지성적으로도 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국가의 어떤 운영에 이렇게 이제 참여하였다고 한다면, 이제 현대에 와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을 하고,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런 무너진 공황 속에서 이제는 엘리트들의 시대, 그러니까 전문가 엘리트 시대, 그리고 그 엘리트들이로 모여 있는 그런 어떤 절대적 국가, 이게 이제 지금 현대인들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거기에다 점령당해서 서열화된 존재가 마치 탁월한 존재 인식을 갖게 되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탁월할 겁니다. 그죠? 뭐, 국영수도 잘할 것이고. 하지만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나 성품이나, 혹은 그 어떤, 마음의 자세,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니까. 이제 그런 구조들이 이제 있는, 고착화되는. 그래서 지금은 엘리트의 세습이 되는 거지. 엘리트의 세습이 돼서, 엘리트가 자기 서열화된 엘리트들이 그 서열화를 끊임없이 유지하기 위하여서 또 이렇게 방법을 만들고, 생각해, 방법을 만들었는데 그 방법이 다 엘리트화된 거죠. 지금은 그래도 많이 적어졌지만 이 인재를 채용할 때도 지금 이제 스크린으로 해서 이제 뽑는 게 많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만들지만, 바로 얼마 전만 해도 서류에서 다 이제 이렇게 뭐 학연이라든지 또 특별히 이런 것들을 지역적이라든지 이런 거로 다 걸러냈던 시대를 생각해. 그런 시대가 우리나라의 근대는 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얼마 이렇게 바뀐 게 얼마 되지 않은 거니까. 그러면 생각해보면 지금의 기성세대를 생각해보면 적어도 50대 이상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런 라인으로, 그런 방법으로 지금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거지. 이제 앞으로 40대 이후는, 그래도 40대 초반, 초중반이 이제 그 경계선에 있는 시대고, 40한 3세에서 40한 6세, 요 사이는 이제 앞선 세대와 다른 세대의 경계선에 있는 세대. 그래서 아주 이 세대들은 두 개를 다 경험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선 세대들처럼 서열화된 의식을 경험하기도 하고, 반면에 새로운 세대의 물결을 또 이렇게
직접적으로 부닥치기도 하고 그런 세대가 있고 40대 이하의 세대는 이제 지금 이런 보담도 조금은 더 이제 객관적인 어떤 시각에서 어떤 뽑으려고 하는 그런 아주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이제 우리 사회 구조가 이게 우리 사회의 구조가 어느 날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현대 서구 사회의 모습이 그대로 우리나라에서도 자연스럽게 나타난 거였다라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서 여기 보게 되면은 이제는 엘리트들에 의한 절대주의적 국가의 출현인데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앞서 보았던 것처럼 뭐 스탈린이라든지 히틀러 같은 그런 절대적 국가로 생각하면 안 돼. 이미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런 절대적 국가의 개념은 조금 이제 다수는 아니잖아요. 뭐 기껏 있어봤자 뭐 사회주의 국가라든지 뭐 이런 국가를 생각하는 얼마 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현대 민주주의라고 하는 자본주의 국가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셰퍼는 그 지점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재밌는 건데 조작적인 권위주의 정부다. 그러니까 조작적인 권위주의 정부가 바로 우리 시대가 되는 엘리트들이 지배하는 절대주의 국가의 현대화된 모델이다. 난데 이걸 잘 생각하면서 뭘 느꼈냐면 여러분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그죠? 제가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에 이제 바벨론에 대해서 큰성 바벨론에 대하여 얘기를 하면서 바벨론의 심판 도대체 큰성 바벨론은 어떤 거냐 할 때 제가 이렇게 했거든요. 책 441페이지 보면은 바벨론은 실제하는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 가운데 존재하면서 교회를 억압하고 핍박하고 독재하는 세력이나 조직이다. 이렇게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것은 오늘날 더 정확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앞선 세대에서 뭐 절대주의 국가 히틀러라든지 혹은 소련의 스탈린 같은 나라도 큰성 바벨론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거 철의 장막 이편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뭐냐 바로 이게 조작적인 권위주의 정부다라고 하는 걸 저는 이게 매우 의미 있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치 큰성 바벨론의 모습을 사실은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자 우리 제일 많이 논의되는 것이 뭐냐면 여전히 이제 참 젊은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어렵긴 하지만 뭐 동성애라든지 혹은 뭐 남성이나 여성 결혼이라든지 일부 일처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관습적이고 문화적인 거로 생각하더라고요. 그럼 관습적이고 문화적인 것이지. 그럼 도대체 관습적이고 문화적인 것이라는 건 어디서 왔는가? 그 관습적이고 문화적인 것이 틀렸는가? 간습적이고 문화적인 것이 맞았다고 한다면 여전히 간습적이고 문화적인 것을 지켜야 되잖아. 그게 틀렸다라고 하는 거,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겠느냐. 도대체 어디서 그런 개념이 왔는가라고 할 때 이 사람이 생각하는 개념이 뭐냐면 그런데 간습적이고 문화적이라고 하는 것을 라는 의식의 변화가 왔던 시대가 우리가 니체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도덕적 파괴, 프랑크푸르트 학파로 시작된 반문화 운동, 이런 운동을 통하여서 일부 일처제라고 하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개념을 단순히 관습적이고 문화적인 걸 치환해버리는 거지. 그 성경은 기준이 아니라 관습적이고 문화적인 것으로 끝나고 마는 이런 이제 모습이 되는데 그것을 강력하게 이렇게 교육하고 계몽하고 지시하는 게 국가가 됩니다. 그 국가의 가장 큰 덩치가 유엔이고, 그러니까 유엔과 국가의 지배 세력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시대가 달라지는 거지. 시대가 달라진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좀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개념을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요즘 학자들은 역시 포스트 모던의 영향을 분명하게 받아서 일부 체제를 단순히 문화적인 관습적으로 보는 거지. 이게 문화와 관습이 구조적 세계관이 되는 건데, 지금 그 개념이 바로 여기 있는 건데, 이 권위주의적인 정부, 조작적인 권위 정부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냐?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셰프는 이게 봅니다. 심리학적 기술. 두 번째는 생물과학과 연관된 기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몇몇 매체가 행동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새로운 방법. 이게 뭘까? 그러니까 아마 셰퍼는 이 책을 썼을 때는 오늘날 우리 시대의 인터넷 혹은 AI도 몰랐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걸 경험해 보면 지금 몇몇 매체가 행동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새로운 방법 가운데 하나는 사실은 이제 유튜브 같은 이런 인터넷 매체도 되겠고, 또 하나는 오늘날에 나타나는 AI로 인하여 뭐 딥페이크라든지 이런 참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지금 사람들의 생각과 의식을 영향을 미치고 인간에 대한 이해들도 다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시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권력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 이런 힘들이 권력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요. 우리는 지금 정직하게 얘기하면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접하고 있는 정보가 옳은지, 그렇지, 정직한 건지 정직하지 않은 건지 우리 분별할 수 없는 시대를 가지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럼 우리가 이런 도대체 내가 지금 듣는 뉴스가 진짜인지 가짜.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자기가 듣는 정보에 따라 이게 다 옳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뭐가 옳은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 사회에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조작적인 정보에서 살고 있어요. 조작적 정보의 시대. 우리 다 조작당하고 있다고, 우리가. 그러면 이 조작당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길을 갈 수 있으려면 어떻게 가야 되겠는가? 그죠? 왜 우리는 조작당하고 있는가? 이미 앞서 살펴봤듯이 기독교적 합의가 무너진 상태에서는 조작적인 정보가 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그지?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런 조작적인 권위주의 정보, 또는 조작적인 매체들이 있는 이런 무엇이 정직한지 아니면 부정직한지 모르는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아마 세상 사람들은 다수가 원하는 쪽으로 가든지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만 가든지, 그죠? 그 소식이 옳든 그르든 상관없어요. 막 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정치인들의 농간에 놀아나는 거죠. 정치인들은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 관심이 없어요.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하냐 유지하지 않느냐에 있지 국민들의 정신세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막 더럽고 추잡한 말들 계속 배설해내잖아요. 그게 아마 되게 공의인 것 같이 막 배설해내는데, 배설해낸 것 가운데 나중에 보게 되면은 그냥 말 그대로 쓰레기밖에 남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의로운 것처럼 막 다 쏟아내요. 그 정치인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미 학계에서는 기독교적 합의가 사라졌기 때문에 끊임없이 또 이 관습과 문화라고 하는 틀로서 그냥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관습을 만들어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관습을 만들어 가자라고 할 때, 그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관습의 기준이 뭐죠? 이게 이제 심각해지죠. 그게 바로 이제 뭐 생물학적인 기반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 달라지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런 걸 보게 되면 많은 고민이 되고 좀 힘든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럼 결론을 낸다면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결국은 우리가 기독교인이 살아가게 될 것은 우리의 기준인 성경을 소유할 것인지 아닐지가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의 가르침대로 이 시대를 분별할 것인지, 모든 다수가 동성애가 옳다고 할 때 성경이 뭐라 말하는지, 모든 다수가 결혼 제도는 관습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할 것인지, 모두가 일부 일처제는 그냥 문화의 일종이다라고 할 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해야 될 것인지, 이제 이런 구조 속에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연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될 것이냐. 마치 왜냐하면 모두가 지금 다 그렇게 가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래 느끼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냐고. 대표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사회 속에서. 타협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타협하지 않게 어떻게 타협하지 않을 거예요? 기준이 정확히 있어야지.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타협하지 않는다는 게 자칫하면은 나는 뭐 개토, 다시 말하면 뭐 이 세상에서 떠나서 그냥 별동대로 살겠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 이 사회 속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 사회에서 떠나 살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사회가 다수가 그렇게 살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할 때 우리는 자발적 불편을 감수해야 돼요. 그러면서도 나의 기준이 분명하면서 그리고 상대방과의 대화를 해나가야 되는 삶이죠. 그러지 않고 그냥 그런데 상대방과 거대한 세력과 대화를 하려면 내 기반이 튼튼하지 아니하면 다 무너집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이게 오늘 시작하는 관점이 되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오늘 우리 시대가 이렇게 지금 어려운 시대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일부 일치제를 관습과 문화로 생각하는 이런 시대. 우리는 이게 성경의 명령이다라고 하는 것과 이 싸움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거를 관습과 문화로 볼 것인지 아니면 성경이 말하는 관점을 볼 것인지. 왜냐하면 관습과 문화로 보는 건 다 니체가 말했던 포스트 모던적 생각이거든요. 반문화 운동적 생각. 그럼 뭐 역사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이전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 아니면은 이제 뭐 그러면 일부 일처제가 관습이라 그러면 일부 다처제는 뭘까요? 그럼 일부 다처제도 가능하다는 건가? 그래서 되게 어려운 상황이 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 속에서 의미 있는 과정들은 좀 많이 달라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결정론들 한번 생각해 보는데, 이 재밌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사람이 선택하는 데 있어서 자유가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선택할 때 사실은 자유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유가 없이 선택한다. 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금부터 프로이드. 예, 이제 심리학적 결정론 또는 B.F. 스키너의 사회학적 결정론 그리고 프란스 크릭의 유전학적 결정론. 이게 이제 결정되어져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그다음 유전학적으로. 이제 이렇게 우리 인간은 결정되어졌다라고 보자. 그러니 먼저 프로이드의 관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프로이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가 어릴 때 어머니와 갖는 관계의 근거를 두고 있는 거죠. 이 관계가 아이의 심리학적 얼개와 유형을 정해준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다 뭐예요? 어릴 적 엄마와 가졌던 그 관계 속에서 형성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뭐죠? 어릴 적 관계가 뭐예요? 우리 프로이드 공부했을 테니까 좀 들지 않았어요? 애착 유형. 네? 애착 유형 말씀. 네, 애착 유형도 있지만은 또 뭐겠습니까? 그 성적인 모델도 다 엄마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돼. 그러니까 오늘날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성적인 문제는 다 어릴 적 엄마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것. 이렇게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결정돼. 그러니까 이렇게 심리학적으로 결정됐다라고 인식을 하고 그래서 이제 오늘날 사람들은 생각할 때마다 계속해서 물어보는 거죠. 과거에 어땠는지. 이제 우리 자연스럽잖아요. 심리학을 공부하다 보면 어린 시절이 어땠는지를 자꾸만 이제 성인 아이의 관점을 이제 그러니까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몸은 성인인데 여전히 아이의 자리에 있는 건 아직까지 그 프로이드 관점에 보면은 어릴 적의 부모의 관계 속에서 사실은 이제 형성되어졌다라는 것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중에 칼 융 같은 경우는 영혼의 지도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 안에 그 모습을 나타내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심리학적 결정론이라는 게 이제 우리 사회를 움직이고 있죠. 또 이제 스키너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뭐 여러분 자연스레 다 공부할 필요를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사회학적 결정력의 생가는 이겁니다. 주로 조건안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스키너가 자유와 존엄을 넘어서라고 하는 책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하여 셰퍼가 이제 이 스키너의 책을 반박하여 쓴 내용들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책도 되게 중요한데 나중에 한번 이 책을 한번 읽어보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아마 이게 다시 그러니까 철학에 보게 되면 이 프란시스 셰퍼 전집의 4권에 보면 다시 자유와 존엄으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다시 바로 이제 이 책 여기 이제 자유와 존엄을 넘어서라고 하는 것에 다시 자유와 존엄으로 하는 책을 통해서 스키너의 이 문제를 아주 잘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한번 그의 논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한번 그 스키너의 책 논지를 한번 읽읍시다. 그의 논지는 사람의 모든 것은 그들의 환경이 그들을 조건화시키는 방법 설명서일 때 사회가 그런 환경에서 특별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사회는 자신이 원하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 적극적인 자극을 사용할 수 있고 또 사용해 스키너가 이 사실을 단지 이론으로 아니라 실천에 옮길 의도를 가지고 있다. 그의 월든 2라는 소설에 나타납니다. 여기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이것도 한번 뭐 월든 2라고 하는 건데 재밌어요. 그 다음에 읽어보면 알게 됩니다. 안 읽었을 테니까 같이 시작. 월든 2에 등장하는 스키너의 완전히 조건화된 감독자인 프레이저는 모든 사람을 조작, 사회의 모든 선세한 점을 다 통제. 그는 사람들이 그가 결정한 그들과 사회의 모습을 자신이 원했던 것으로 생각하게 만들어. 이런 형태의 결정은 다른 모든 결정에 사람은 죽어 사실상 폐기되어 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스키너 자신이 사람으로서 사람에게 우리는 기꺼이 잘 없어졌다고 말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이거 읽으면서 어떤 영화가 하나 떠오르지 않았어요? 네. 가상 자기가 현실인 줄 알고 살고 있었는데 이미 그 만들어 놓은 구조 속에서 그치 트루먼 쇼. 트루먼 쇼 안 봤어요? 네. 안 봤구나. 아직 못 봤어요. 근데 그 결정론 안에 빠져 있는 그러니까 감독이 만들어 놓은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근데 그게 사실인지 그게 자기의 정체성이잖아. 근데 그게 이제 트루먼 쇼에서 그걸 깨는 게 이제 마지막 더 나오는 게 그러니까 감독이 말하고자 하는 우리가 이런 결정론 속에서 살게 된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 사회가 만들어놓은 결정론 그 사람을 형성한다라고 보는 거죠.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대사회가 얼마나 조작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권위적인 조작적 정부가 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사람을 다 막 조작을 해서 우리가 그런 줄 알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얘기한 거냐 반공주의 시대의 모습이에요. 어렸을 적에 우리 반공주의 공부할 때는 전부 다 북한 사람을 어떻게 그렸냐면은 도깨비로 그렸어요. 머리에 뿔난 사람으로 다 그려요. 그래서 우리는 때려잡자 공산당 할 때 공산당은 누구냐면 다 머리 뿔난 존재였어요. 그렇게 이제 조작했죠. 그거 한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군대 가가지고 최전방에 있었는데 첫 전방에서 안경으로 북한을 봤는데 나랑 똑같은 사람이야. 20대 내가 충격을 받았다니까. 왜냐면 그 전까지 북한 사람 보여주지 않았으니까 잘. 때려자 공산당 똑같아 우리랑. 똑같이 놀고 똑같이 족구도 하고 똑같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그 충격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조작적인 정부에 의하여서 만들어낸 결정. 그렇게 알고 사는 거지. 그러니까 적인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처단할 수가 있는. 그게 이제 이 스키너라고 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런 어떤 이제 조작적, 이 사회학적 결정론이라고 하는
구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트루먼 쇼 한번 영화 한번 읽어 보시면 재밌습니다. 보게 됩니다. 그런 시대를 잘 나타났다. 그래서 스키너는 이 생물학적 연속성이라는 가치만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생존은 결국 문화를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가치며 따라 생존을 돕는 행위라면 정의 그대로 유지될 가치가 있다. 생존이 문화를 결정하는 유일한 가치, 살아있다는 것이 문화를 결정하는 유일한 가치다. 왜냐하면 생존한 사람들에 의하여 결정된 사회에서 살아가니까 이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사회적 결정론이라 이제 사회 진화론도 이제 이 스키너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회 진화론도. 그러니까 그런 이 사회 진화론의 관점에서 사회학적 법률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홈즈가 얘기할 때 51%의 절대성을 다수가 원하는 게 진리다라고 하는 흐름 속으로 이제 이런 어떤 그 모습들이 이제 나타. 그러니까 스키너 입장에서는 이제 다인의 어떤 그 진화론 관점을 잘 사회학적으로 접근했던 사람이 아닌가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얘기하는 건 이제 셰퍼가 화난 것처럼 참 재밌는 건 뭐냐면 만약에 스키너가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사회 속에서 살 수가 있다면 좋겠는데 결정론 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지 못한다. 그게 이제 트루먼 쇼가 보여주는 그런 아주 독특한 장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한번 이제 그 밑에 그거 보면 기독교적 입장이 뭔가 한번 읽어볼까요?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독교적 입장은 생활에 없다는 것이 아니고 조건하로는 결코 전인적인 사람을 설명하지 못한다. 하지만 결정론자에게는 인간에게서 일단의 조건화를 모두 제기해버린 사람으로서의 사람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기독교는 바로 이 점을 거부한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강조하는 것은 만약에 조건화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인간은 전인적인 존재로 인식할 수가 없죠. 다 조건화된 것. 그러니까 어떤 조건 속에서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존재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뭐 조건이 없이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도 어떤 사회 속에서 어떤 조건, 오늘도 이렇게 서로 모여서 시간도 나누고 이런 조건 속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 맞고 서로 관계 속에서 조건이 없이 존재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 조건만으로 우리가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로는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전인적인 존엄성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트루먼 쇼에서 보게 되면 감독이 그 사람 맡겨놓고 밖에서 다 봐요. 그리고 조작을 해요. 어떻게 조작을 하냐면은 내가 만약에 지금 원당역을 가려고 하는데 내가 잘못 들었어요. 그러면 바꿔가지고 자연스럽게 내가 원당역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지금 화정으로 가는데 알아서 이게 다 바뀌어가지고 그러니까 가다 보면 원당역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의지와 상관없는 모든 결정들이 이런 것이 조건한데 그건 전인격적인 존재로서 왜 실수를 용납하지 않게 하는 모습이기도 하니까 그렇지 않다. 반면에 그런 측면에서 기독교적인 건 뭐냐? 우리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다. 전인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 사람에게 자유와 존엄이 있다. 자유와 존엄이 우리 조작적인 거에서 사회학적 결정된 것이면 자유와 존엄이 어디 있어요, 인간에게? 근데 우리에게는 아니다. 하나님 형상을 지음받은 우리에게는 자유와 존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자유와 존엄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고 자유와 존엄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셰퍼는 이제 이런 사회학적 결정론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문제는 결정론이 된다 그러면은 자칫하면 뭐로 빠지겠어요? 인간이 결정되어졌다. 우리식으로 하면은 팔자 논리로 가는 거죠. 운명론으로 빠지게 되는. 이미 결정된 사회 속에 살아가는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기독교적으로 보면은 예정론과 운명론이 아주
치열하게 이렇게 싸우기도 하며 그 예정론이고 윤봉론 같기도 하고 그죠? 이미 환학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라고 하는 관점을 보게 되면 어렵죠. 그래서 이런 관점들이 기독교적인 관점과 비슷하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기독교적인 핵심에서는 인격,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인격이다라고 하는 관점이 되게 중요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실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가 되냐면 그러니까 되게 이제 우리가 지금 스키너에 대한 이야기하지만 또 그 다음 사람들 그걸 보게 되면 좀 이해가 돼요. 마르크디 사드 우리가 세디즘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자학적인 거 세디즘에 대한 것인데 여기가 이제 이 마르크디 사드의 세디즘의 기초가 바로 이제 자기 나름의 결정론적 이해에서 나온 거예요. 인간의. 이 세디즘은 오늘날도 상당히 많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세드의 입장은 뭐냐면,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옳다라고 하는 결정이, 내가 하는 게 옳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건 옳다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그럼 뭘 해도 되죠? 예. 네. 세디즘이 그런 내가 행하는 게 다 옳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사드 밑에 근원이라고 하는 장면이 있죠. 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마르크 사드의 결론이 유일한 필연적 결론이라는 점에 동의. 이 점은 결정론자들이 항상 사드의 필연적 결론으로 자기 입장을 이끌고 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야. 그것이 결론이란 점을 이야기하는 것. 어떤 형체의 결정에서는 옳다고 혹은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의적인 것.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것처럼 세디즘에서도 세디즘의 어떤 그 성적인 자학, 변태 이런 것에 대하여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행하는 게 다 옳다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행하는 게 옳은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 그렇게 하세요. 인간 속에 있는 그것들을 다 마음껏 하세요.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든 게 다 옳다라고 하는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건 스키너가 이해했던 결정론. 모든 것이 다 옳다고 한다면. 그치? 저 사드 후작이야. 아우, 생긴 거는 저렇게 생겼는데, 곱상하게 생겼는데, 얼굴은. 아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타락한 본성을 끄집어낸 사람이라고도 할 수가 있지만, 반면에 저 결정론이 얼마나 끔찍한 사회를 또 열어갔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에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대부분의 어떤 성인 영화들은 대부분 세디즘의 영향이 가장 크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그래서 옛날에도 한차 한국에서도 이제 이 책에서는 그런 걸 잘 다루고 있는데 거기 계신 북해기선이라든지 이런 어떤 소설을 영화로 만들었을 때에 그 안에 이제 이 세디즘적 요소가 들어가게 되는 그런 것들을 다 담보하고 있는 게 그게 이제 이런 시대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 봅시다. 거기 보겠습니다. 읽어보면서 볼게요. 현대 결정론자들이 함께 시작. 현대 결정론자들이 추상적인 제안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는 두 가지 실제적인 결과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가장 중요한 것인데 사람의 정체에 대한 그들의 생각이 점차로 받아들이자 사람들은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나 자신이 기계로 취급받고 다른 사람을 기계로 취급하게 내버려. 이게 첫 번째 문제. 결정론이 오게 되면 자신도 기계지만 다른 사람이 기계예요. 기계에는 뭐가 없어요? 기계에는 뭐가 없어요? 존엄이 없죠. 생각도 없고 존엄이 없는 거지. 존엄이 없다라는 거지. 결정론. 이게 되는 거죠.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생각한다는 이런 결정론을 받아들일 때. 두 번째 결론은 뭐죠? 시작. 모든 결정론자는 조작의 방법이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사람의 전적으로 심리학적, 사회적 혹은 과학적 조건하에 산물이라는 개념을 거부할 것이지만 이들 방법이 사용하는 조작은 여전히 아주 가능성. 실상 이러한 기술들은 모든 권위주의 국가의 손아귀에 달려있고 그 기술들은 어느 정도 이미 사용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되게 재밌는 건데 이제 나중에 조금 뒤에 공부하는 거죠. DNA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떤 조작도 있게 되냐면 예를 들자면은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장애인들을 낳지 않기 위해서 아예 조작해 버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인간을 조작하는 상황들이 나타나는 그러니까 이런 구조들은 이제 이 결정론에 의하여서 만들어지는 사회의 모습이다. 어쨌든 조금 시간이 걸려도 이 뒷부분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 생물학 전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결정론적 생각들이 단순히 공상과학 소설법이라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조지 해리스는 오늘날의 심리학에서 스키너의 저술을 논평하면서 스키너가 단지 말로만 우리의 자유 개념을 공격했다. 그것에 대하여 아무도 경악하지 않을. 그러나 그에게는 계획과 그것을 추진시킬 추종자들이 있다고 했다. 그런 이제 스키너의 견해와 행동주의 전반에 대해 반대하는 견해들이 생겨났다. 대표적인 사람은 이 노암 촘스키 같은 지금도 살아계신 노암 촘스키는 아주 그 미국의 아주 진보적인 대표적인 이제 학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노암 촘스키가 영향을 정말 많이 끼쳤어요. 진보적인 사람들에게는 어쨌든 간에 이제 어쨌든 이 노암 촘스키라는 사람이 스키너에 대해서 비판을 좀 어려운 이제 현대인물이 나오니까 좀 우리가 힘들기도 하는데 이 부분만 읽어보고 맞부리하죠. 그 밑에 보게 되면은 그 언어 행동에 반대하는 논문을 이제 1559년 냉기지에 실었는데 행동주의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행동주의 개념을 취하고 있는 자들은 자주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다. 예를 들면 그들은 종종 낮은 단계까지 교육을 언론의 글들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행동주의가 많은 대학과 심리학과를 장악하고 있음을 이러한 교수, 호수, 저술가들 다른 이들은 명성을 얻었다가 나중에는 덜 중요되지만 행동주의는 사회에서 계속 진보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스키너의 행동주의는 여전히 지금도 각 영역 속에서 특히 교육의 영역 속에도 가장 이제 들어가 있어서 아이들을 결정론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지금 이렇게 잘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 심리학, 사회학적 결정론의 개념들이 있는 거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그 아이의 자유함을 그 아이의 인격, 전인적인 교육을 못하는 거지. 우리는 다 그런 교육을 못 받았어요. 전인적 교육을 받지 못하고 행동주의적 교육을 받은 거지. 다 우리는 행동주의적. 단계별로 그게 행동, 1학년 때 이래야 되고, 2학년 때 이래. 이게 이제 행동주의, 이게 결정론적 존재라는. 우리가 그러지 않을 수 있죠. 우리는 다 전인적인 어느 정도의 틀은 존재하지만 그 안에 인격으로서의 한 인간의 존재를 인정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다. 그래서 근데 이걸 누가 하는 거예요? 조작적인 정보가 다 이렇게 해서 교육 자체를 행동기적 가치로 재편해 버리면 우리도 뭐 그냥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우리 다 그렇게 배워오는 거지.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 속에서 나도 모르게 인간은 결정되는 맞아. 예를 들면 1등부터 저 100등까지 딱 정해놓고 1등은 탁월한 사람, 100등은 문제 있는 사람, 누적, 성공자 이렇게 딱 결정해 버리는 거지. 그 나도 모르게 100등한 나는 나도 모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루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어진 전인적인 재능과 성품과 이런 거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것도 이런 개념이 모르면 우리도 마찬가지겠지. 여기다가 교회들 옛날에 그랬어요. 좋은 대학 들어가면 편말 탁 붙여놓고 교회도 주부에다가도 막 그렇게 하고 그죠? 전문대 들어갔다 이름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알게 모르게
뭐에 봐 행동주의적인 이런 어떤 의식화 속에서 그러니까 사람은 뭐가 인격적 존재를 보는 게 어떤 존재를 보는 거예요? 기계적 존재가 돼. 나도 기계, 너도 기계. 이 기계 성능이 누가 뛰어나냐? 이걸 조작적인 권위주의 정부에 의하여서 수행되어질 때 이거는 일종의 앞서 때는 절대주의 국가와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그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생겼느냐? 기독교적인 합의와 기반이 사라졌을 때 생겨나는 것이다. 이해가 됩니까? 네. 1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